안녕하세요. 환경교육 한마당 플랫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문가 대토론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녹화가 진행되는 이곳은 우리 에너지 체험 교육의 대표적인 장소죠. 서울시 에너지 드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평생교육과 환경교육의 만남입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하 사무총장입니다. 그간 평생교육과 환경교육이 내용적으로 결합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교육은 평생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나눴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고 또 차분하게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이 한 발짝씩 가까이 다가가서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세 분의 주제 발표와 한 분의 종합 토론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신구대 김인호 교수님께서 환경교육이 바라보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 발표는 공주대학교 이다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다연 교수님은 평생교육이 바라보는 환경교육이란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는 모두를 위한 환경연구소의 장미정 소장님께서 평생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듣고 종합 토론을 할 건데요. 종합 토론은 정수정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환경교육이 바라보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구대학교 김인호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구대학교 김인호 교수입니다. 의미 있는 환경교육 한마당에 발제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제 발제의 내용은 환경교육 분야와 평생교육 분야의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의 주제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왜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을 오늘 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의 배경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미 환경교육이 이런 사회적인 또는 환경적인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자기 발전을 했습니다. 그 변화들의 모습들을 한번 공유하고 사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평생교육의 어떤 점들을 함께 배우고 또 연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건데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막중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홀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환경교육이 바라보는 평생교육에 대한 부탁입니다. 우선 기후위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생존의 위기입니다. 이게 날씨가 더워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가 사라지고 또 우리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위기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좀 남달라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놀라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놀랄 필요는 없고 제가 자주 가는 사우나에 초등학교 1학년 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두 어린이가 남학생들이죠. 남탕이니까요. 지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야, 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데 너 멸망하는데 두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자기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두렵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기특하기도 하고 또 아주 어린데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혹시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학교에서 배운 거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의 얘기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텔레비전에서 본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친구들 만나면서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몇 학년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8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요즘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은 이 대중매체에 대한 교육이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 깨달았고 이러한 그 대중매체의 교육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생교육과 관련돼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탄소 악당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기후 악당 국가라고 얘기하죠. 어쩌다 악당이 됐을까? 최근에 이제 KBS 뉴스에서도 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방송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은 어떤 한 정부의 잘못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1위입니다. 뭐 탄소를 중립해야 되고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저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짓기 시작한 석탄 화력 발전소가 7개나 된다는 것은 지금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고요. 탄소 중립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이고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고 이미 담론 중에서도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을 벗어난 또 다른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산업과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역과 기술 정쟁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당연히 탄소 중립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탈락했을 때는 우리 미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또는 잃게 되고 또는 창업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그런 어려움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희는 이런 국내에 탄소 중립의 많은 경험들을 잘 끌어내서 세계 탄소 중립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 우리 30년 동안 2050년까지 중립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30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캅26 회의에 가서 온실가스 40%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가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했어요. 뭐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분야는 역시 환경교육과 또는 평생교육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탄소 중립 기본법도 만들어진 만큼 올 2021년도는 이 기후 위기,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많은 변화와 혁신과 전환이 이루어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은 세계에서 14번째로 만들어졌다고 자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법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든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천입니다. 과연 그 정부 전 정부보다 우리가 기후 악당 불량 국가로서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만큼 꼭 지켜야 되고요. 중립을 하겠다라고 했던 또는 감축을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탄소 중립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담론들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생태 문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생명 존중의 새로운 즉 산업 문명과 근대 문명을 벗어난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그 정책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포용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것만을 고집하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 공유 개념의 경제가 필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아리백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3R 그리고 생태생활 등등의 생태순환 경제가 앞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생활 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여러분들 팬데믹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위즈 코로나라고 하는 함께 코로나와 살아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가 좀 더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도록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 담론 중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역성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어떻게 하면 보장하고 그것을 존중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특성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화두인데요. 제가 이 시대 담론을 6가지로 제안을 드린 이유는 오늘 주제로 얘기하는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의 연대 또는 공동의 전선을 만드는 과정에 이러한 원칙들이, 즉 시대 담론적 원칙들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구 절벽입니다. 벌써 작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마이너스 3만 3천 명으로 즉 줄기 시작했습니다. 즉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사망하는 사망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여러분들 작년에 신생아,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학생 어린이들이 27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71년생인 한 52 정도 된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 94만 명이죠. 그리고 올해 고3 학생들은 47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런 인구 절벽은 여러분들 도시가 축소되고 있고 도시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환경교육과 평생교육도 이러한 인구 절벽 그리고 소멸도시라고 하는 축소되어가는 도시의 문제를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고민들도 함께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 이런 성인들 또는 노령층에 대한 교육들, 또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 교육들은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을 토대로 최근에 환경교육 분야는 급성장과 또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2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후위기와 이런 환경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환경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환경교육 분야에서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아까 생태문명 전환이라고 하는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생태 전환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변화 속에 지자체별로 조례도 만들고요. 그리고 독립된 부서도 만들고 있고 또 종합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도시들은 환경교육을 가장 중요한 도시의 브랜드로 삼고 환경교육 도시를 선언하는 그런 많은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노력은 뭐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전국 시도교육감님들이 모여서 비상선언도 했고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17개의 광역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들을 필두로 생태전환교육 등등의 생태문명 전환적 노력을 위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3차 환경교육계획의 핵심 아젠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의 함양입니다. 환경소양, 즉 문해력이라는 거죠. 리터러시를 높이자는 건데 사실은 뭘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아야 될 권리 또 알아야 될 과정 등은 사실 앞으로 20-30년 동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환경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고 환경교육 도시라고 하는 것이 몇몇 도시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교육 및 시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환경교육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등은 앞으로 우리가 환경학습 계좌제나 등등의 새로운 그런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과 연동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세션에서 그 발표를 하게 될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작정 어린이 대상의 교육이 어른한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인과 이 생애주기 맞춤형 특성에 맞게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앞으로 주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환경학습 계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이 평생학습 계좌제라고 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동돼서 저는 환경학습 계좌제도 앞으로 좀 더 실천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교육도시 지금은 4개만 지정이 돼 있지만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광역권 또 기초권의 지자체 등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환경교육도시의 시작도 여러분들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평생교육 분야가 지향하고 있는 또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런 제도와 연동돼서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교육진흥법도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 6일자로 개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계획 수립만 해놓고 쌩까는 그런 지자체는 혼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환경 기관도 이제는 내가 사회환경 기관입니다라고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부가 시도지사를 통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자격증도 강화돼서 사회환경 지도사의 이름이 환경교육사로 변경이 되고 또 이 환경교육사는 의무교육과도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제도로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학교 지정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교육 도시 지정제 등이 이미 새롭게 변경된 환경교육법 안에 주요 개정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지자체들의 노력들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 한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 지자체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을 얼마나 실천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교육청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기반에 최근에 여러분들 교육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가장 핵심은 22조 2항에 있는 기후변화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모든 국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명문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했고요. 또 환경교육진흥법도 환경교육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환경교육이 중요하고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후 환경교육의 의무화에 관련해서 교육부와 그다음에 환경부가 공동으로 일상 속의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한 환경 공동선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님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러한 공동선언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 속에 다시 한번 우리는 탄소 중립 시대에 맞이해서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즉 공동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동 대응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거를 배우고 함께 연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생활권의 학습 공간이라고 하는 이 지역 거점의 평생학습 기관 등을 우리의 환경교육의 거점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유 공간과 활동가를 함께 쓸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 도시, 즉 이 지식 기반의 사회의 지역 혁신과 발전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 도시의 논리를 환경교육 도시가 저는 적절하게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받을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혜적 복지에서 이제는 학습과 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산적 복지를 평생학습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동돼서 환경교육 분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생태문명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 이 디지털 전환 등 좀 대전환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엄습되어 있고, 이러한 전환적 공정 성장을 위해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터는 학습 조직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습 도시고, 국가는 지식 강국을 건설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저는 평생학습 도시의 내용 중에 이러한 지역 특성화와 포용성이라고 하는 장점을 우리 환경교육 도시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의로운 전환, 이 전환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는 형평성 있는 포용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글로컬라이제이션처럼 환경 교육도 일률적인 모습이 아니라 특화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이 포용적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처럼 우리도 장애인 환경교육 도시라고 하는 개념도 포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의 추진 현황들을 보면 컨설팅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지자체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공평하고 포용적인 평생학습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재능 기부 등 지속적인 주민 주도의 시스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교육 도시도 지자체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학습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학습 공동체를 연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교육은 크게 6개의 큰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초 문해 교육부터 시작해서 시민 참여 교육까지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이 평생 교육이 담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연동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민 참여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갛게 쳤는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문 교양이랑 문화 예술 교양 또는 직업 능력 개발 교육도 사실은 우리의 환경 교육과 연동돼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왜? 탄소 중립 또 기후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과 환경 교육의 연결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아는 기생충 또 오징어 게임 등등의 이런 정말 탁월하고 우월한 문화의 힘을 환경 교육과 평생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녹여내고 이것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개발의 다양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은 자치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과 마을 중심의 환경교육이 정답입니다. 주민주권 시대, 지방정부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마을 중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평생교육기관이 지역 거점으로 함께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센터와 연대해서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과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마을은 환경교육의 장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추적인 곳이고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평생학습 계좌제와 연동된 지역화폐와 연동되는 환경학습 계좌제 그리고 환경행동 계좌제를 함께 도입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실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역량이 길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제도가 있고요. 환경교육에서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이 자격제도가 지향해야 될 교육과정의 내용은 OECD 교육 2030에서 지향하고 있는 변혁적 역량 강화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 OECD 교육의 2030 학습 개념 틀을 받아들여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 변혁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양성 과정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의 직무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자격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평생교육사가 환경교육사를 따는데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좀 드려요. 그래서 평생교육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환경교육사를 좀 더 쉽게 딸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함께 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자격제도의 연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교육 분야의 이 자격제도, 즉 사람의 역량을 기르는 이러한 자격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의 세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평생교육사 등등의 의미 있는 자격제도의 운영 관리 기관은 국가 산하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교육 관련 분야의 환경교육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러한 운영관리, 특히 자격제도의 운영관리의 핵심인 환경교육진흥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환경교육이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마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인호 교수님 첫 번째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환경교육 동향, 그리고 환경교육의 정책, 또 민주시민교육이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상호 자격제도의 연대, 그리고 종합관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참신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이 환경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평생교육이 바라보는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주대 이다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의 이다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환경교육 한마당에 이렇게 초대받게 됐는데요. 초대받고 연락을 받고 조금 깜짝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설레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을 공부를 했고요. 세부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환경교육과 계속 만나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오늘 평생교육이 바라보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요청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반가우면서도 조금 걱정이 됐던 것은 제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직 공부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선 평생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환경교육과 좀 만났으면 좋겠다, 혹은 이미 평생교육은 환경교육과 만나고 있다, 우리 둘은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평생교육과 환경교육이, 혹은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이 함께할 것인가 좀 같이 구상하는 자리가 되고 저의 발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을 작성을 해야지 딱 자리에 앉아서 처음 제가 고민한 거는, 그래, 나는 어떤 환경교육을 받아봤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환경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처음 환경교육이다라고 제가 인식한 것은 그 한살림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했을 때 받았던 조합원 교육이었습니다. 그때 조합원 가입을 하려면 이 교육을 일정 시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동기는 조금 더 좋은 먹을거리를, 좀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고 싶고 소비하고 싶어서 가입했는데, 실제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농업, 농촌과 관련된 이야기,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단지 그냥 친환경 이렇게 생각했는데 친환경과 유기농의 차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제가 이렇게 소비를 한다는 것이 단지 내 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전 인류와, 그리고 우리 농업, 농촌과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EBS 다큐 프라임에서 시민의, 제가 민주시민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시민의 탄생, 이런다고 바뀔까요라는 에피소드를 봤는데, 그때의 내용이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행동이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실천하는 그 에피소드를 보고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구나.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것은 저는 그레타 툰베리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친구만 생각했는데 이런 위기감이나 혹은 이런 행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등교 거부 그리고 그 등교 거부 집회를 할 만큼 위기감이 있는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다음에 발제하실 팀과 함께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참여하면서도 저는 생애주기라는 이야기는 평생교육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익숙했지만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면서도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글로벌 시민성이나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구나. 세계 시민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환경 교육이다, 뭔가를 공부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에피소드보다 저를 마음으로 움직인 거는 어느 날 저희 굉장히 가뭄이 있었던 봄에 저희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느라 수돗물을 틀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돗물 쓰는 것도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랄까 뭔가 교육을 받았다, 학습을 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마음이 찡하고 나는 맨날 환경에 보호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로 이야기하지만 저렇게 생활 속에서 저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저 마음이 환경을 생각하는 데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한 환경교육 혹은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상 교육이라고 하면 교수자와 학습자가 있고 뭔가 강의 혹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떤 계획된 세팅이 있는 그런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꼭 평생교육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혹은 교육을 할 만한 혹은 학습의 의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평생교육에서는 무형식 학습, 비형식 교육, 형식 교육 이렇게 나눠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생교육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뭔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혹은 어떤 계획된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만 이야기하지만 평생학습을 한다, 평생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연한 삶의 장면에서도 혹은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우연히 보게 된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학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관점을 넓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그러면 평생교육에 혹은 나도 그러면 평생학습을 혹은 환경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습사회를 꿈꾼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사회라는 것은 생애 전 단계,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전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혹은 학습을 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을 넘어선 어떤 교육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습사회는 누구나 생애에 걸쳐서 동시에 또 인생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내가 학생이던 혹은 내가 직장인이던 내가 은퇴한 퇴직자이던 혹은 어린아이이건 모든 영역에서 걸쳐서 필요한 것들 배우는 삶의 과정을 학습사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 사회 안에서는 모든 시민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 누군가 나를 혹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는 것, 그럼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정치나 경제나 문화 영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생학습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학습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학습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평생 학습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기술의 변화, 세상의 변화에 어떤 발맞추어가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학교 제도 혹은 학력제도, 자격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견고한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회체계 유지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총체적 사회 변혁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학습사회를 통해서 꿈꾸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 혹은 환경실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소비의 방식 혹은 환경을 이용했던 그런 방식,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을 바꾸고 어떤 우리의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 환경실천이라고 한다면 학습사회 이상은 바로 우리가 환경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지속가능한 세상 혹은 지속가능한 사회 이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꿈꾸는 어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유네스코에서는 학습 그 안의 보물이라고 하는 관점을 들어서 학습의 4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학습한다, 공부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알기 위한 것, learning to know.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를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학습은 사실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learning to do.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실천을 위한 학습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쌓아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혹은 사회 변화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earning to live together.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입니다. 학습이 개인의 좋은 것, 개인의 뭔가 발전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개인에게 좋다 혹은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라는 학습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인식을 깨는 것이 학습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존재를 위한 학습, learning to be입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인간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존재 혹은 우리 모두의 존재, 인간적인 인간 그 본연의 존재를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혹은 학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 안에서도 이 4가지 보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환경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그리고 알고 있는 경험한 환경교육 안에서는 바로 이 4가지의 기둥을 찾고 특히 우리가 이 안에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실천의 단초를 혹은 실천의 보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가지 영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평생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 6가지 프로그램 6대 영역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그램 6대 영역은 한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유형별로 나누어 본 것인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환경교육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영역은 기초문해 영역부터 쭉 6가지 시민참여 영역까지 있는데 사실 환경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6번째 시민참여 교육에 해당합니다. 시민참여 교육에 예를 들어보면 안에 환경생태체험광자나 혹은 양성평등 교육이나 혹은 실천 혹은 지역문화 해설사 이렇게 시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주로 시민참여 교육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것을 환경교육으로 변환해 보자면 뭔가 우리가 시민으로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단 시민참여 교육뿐만 아니라 나머지 영역의 교육도 환경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한번 6번부터 5번, 4번, 3번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인문교양 교육인데요. 인문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죠. 환경에 대한 교양을 확장하거나 소양을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풍부하게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문교양 교육 차원에서도 환경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보통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뭔가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교육을 이야기하죠. 사실 향유하거나 즐긴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활동 안에는 환경만큼 더 적절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활동. 그래서 이 문화예술 교육이 추구하는 바도 환경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째로는 직업능력 교육인데요. 이 직업능력 교육은 어떤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한, 직업을 갖기 위한 프로그램부터 혹은 직업을 또 기술이 변화하고 굉장히 직업 세계도 빠르게 전환되기 때문에 직업을 혹은 유지하기 위한 교육 혹은 재취업하기 위한 교육, 직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이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데요.
환경 관련 직업 준비와 어떤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이 또 앞으로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조되기도 하고 또 많은 직업군 영역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 영역으로 봐서도 환경교육과 관련된 직업능력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기초문해교육인데요. 기초문해교육은 평생교육 안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한글 문해교실이라든지 혹은 뭐 셈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학력과 관련된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능력들이죠. 사실 이 영역은 기초 문해라는 차원에서 환경 문해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태환경 관련된 리터러시와 활용과 관련된 것이죠.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혹은 잘 아는 어떤 환경적인 개념, 예를 들어 아마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탄소 발자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테지만 사실 여기에 경험이 없거나 여기에 노출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환경교육과 관련된 관점,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들도 사실 리터러시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는 사실 학력 보완 교육인데 평생교육 안에서는 대부분 초등학력 보완이나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검정고시나 이런 영역을 이야기하죠. 사실 고민했습니다. 환경교육이 이렇게 학력 보완 교육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환경학습권 차원에서 우리는 특히 저는 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학교 프로그램, 학교의 교과 과정 안에서 환경교육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환경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환경교육이나 필수 교육화하는 것이 이 환경의 학력 보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의 영역과 환경교육은 굳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영역과 연결 짓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한 연관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평생교육과 환경교육이 연결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는 아까 학습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어떤 차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지역을 평생학습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평생학습 도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하남시도 평생학습 도시 차원에서 평생교육 분야에 최초로 ESG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지표의 6대 영역을 관련된 교육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교육 활동이라는 것이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보전 프로젝트나 평생교육 학습자나 혹은 활동가들이 이 환경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평생학습 도시 사업과 함께 지역의 어떤 교육적인 실천이 환경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ESG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환경교육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어도 이미 지역에서는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이 평생교육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마을교육에서의 환경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육과정의 어떤 지역화 그리고 마을교육을 통한 지역의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순천에는 동천마을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생태환경 전문가와 학교 교사와 시민이 함께 마을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동천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역의 아름다운 천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그냥 생태 프로그램 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과와 연결돼서 그러니까 학력으로 그러니까 학교의 수업으로 인정받는 거죠. 학교에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교과나 혹은 체육교과나 과학교과나 자연교과 이런 교과목과 연결돼서 실제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만드는데도 생태환경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가 함께 전문가들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교육과정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환경교육 교사가 되기도 하고 더 많이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고 지역이 또 실천하고 또 더 나은 지역을 위한 환경교육을 구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환경학습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평생교육의 어떤 지역의 평생학습관 혹은 평생학습 마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인천 같은 경우는 환경학습 마을을 지정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개 분야의 14개 과제를 제시해서요.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계해서 환경학습 마을을 추진하고 있고 이 안에서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의 꽃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 차원에서 실천적 학습 환경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기도 하고 환경교육 캠퍼스를 만들기도 하고 환경교육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과 환경교육이 뭔가 분리돼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학습도시 사업,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이 어떤 구현되는 조직화된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시간에 빠른 시간에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어떤 지향, 누구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재구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환경교육과 만나서 접점을 점차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환경교육의 학습의 장과 시기가 확대돼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다양한 교육 그리고 실천과 연계한 교육으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모두가 시민적 실천을 위한 학습으로서의 환경교육이 할 수 있기를 환경교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과학이나 혹은 어떤 데이터만으로는 이해하거나 혹은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가치 판단, 과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 실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 또 평생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환경교육과 만났으면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생활 속 교육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육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어떤 학습의 문화 환경교육을 하는 것, 환경학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시민적 실천으로 혹은 시민의 문화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학습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 수고해 주신 이다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미 환경교육이 평생교육 속에 녹아 있고 환경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사례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정 모두를 위한 환경연구소 소장님께서 평생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제를 맡은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 장미정입니다. 먼저 17회를 맞는 환경교육 한마당 축하드립니다. 1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의 굉장히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 중에서 현재 환경부와 여러 연구자들이 같이 준비하고 있는 환경교육 정책 그 가운데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참여했던 연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학습 계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애주기와 환경교육 부분인데요.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가 사전에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를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그리고 환경위기, 환경문제 이런 키워드들로 검색을 좀 해봤었는데요. 최근 3년간의 경향을 보니까 환경문제나 환경오염, 환경위기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그리고 주체로서는 환경부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환경교육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린이들 아니면 아이들 이런 키워드가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후 위기가 100년 뒤의 얘기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의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교육은 대부분은 어린이 혹은 유아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환경교육 연구자나 환경교육 관계자들은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와 함께 어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전국의 환경교육 현황 조사를 현황을 발표를 했을 때 데이터를 봐도 유아에서 어린이 청소년까지 특히 중학 연령까지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70% 이상을 그리고 참여 학습자 수에서도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의 환경 교육이 유아 어린이 중고등학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면 성인들에 대한 교육은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는 20대부터 80대까지 혹은 9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그런 대상화가 되지 않았었나 하는 반성들을 또 현장에 있는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환경교육에서도 성인들의 연령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맞춤형의 환경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학령기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내용의 연계성을 갖는 환경교육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연구가 최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생애주기라고 할 때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생애 기간이나 생애 사건에 비해서 주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 또는 여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변화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마다의 패턴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령기에서는 생애주기별로 환경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중요한 시사점들도 있어 왔습니다. 예컨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적인 목표를 더 중점을 둔다거나 강의나 토론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는 그런 것,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기반의 학습이라든가 쟁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은 저연령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 저학년에서는 주변 환경에서 시작해서 정의적인 목표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도 환경교육 현장에서 매우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성인의 초점을 좀 두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육을 받고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서 계속해서 생애 주기별 새로운 역할을 맡을 때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포커스를 뒀다면 거기에 더해서 성인 전기, 중기, 후기까지 생애 주기를 더 세분화하는 관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컨대 전체 생애를 봤을 때 생활 영역이 계속해서 그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중심의 어린이 청소년기였다면 성인기에 접어들면 일이나 가정 중심으로 생활 양식이 바뀌고 점차 나이가 들면서 여가 중심의 생활 구조로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마다 그 특징에 맞는 교육이나 학습의 형태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인이 돼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역할이나 그런 접근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것에 좀 포커스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은 것은 정체성과 관계성 부분입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은 생애주기적인 관점이 환경교육에서 생애주기마다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생애주기별 연계성, 그래서 관계성을 원리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방향으로서의 정체성과 관계성을 토대로 해서 현재 현안이나 추세, 특히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코로나나 이제 기술의 변화, 이런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별 발달 특성과 함께 현안들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넓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환경 교육이 여러 환경 정책이나 환경 교육 정책에 이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 정책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그 생애주기별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중에 먼저 목적 부분이 있을 텐데요.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 요소나 그런 것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에서. 그런데 저희 연구진은 환경 소양을 목적의 요소로 설정을 하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지식과 정서 실천 이 부분 중에서도 구체적인 구성 요소인 사회생태 시스템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환경 문제 해결에 관한 지식, 또 환경 감수성이나 태도라든지 환경 관리 실천, 상호작용 실천, 정치적 법정 실천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생애 주기에서 어떤 것들이 더 강조되면 좋을까에 대해서 관계자 그리고 연구자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황 파악까지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 환경교육 주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공기, 폐기물부터 해서 또 지금은 먹거리 문제나 보건, 뭐 이런 소비의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류 기준을, 그러니까 주제들의 유형을 저희 연구진들은 4개로 카테고라이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다 지구적이고 넓은 차원에서는 지구 환경과 자연 환경을, 그리고 보다 지역적이고 인간 삶과 관련한 생활 양식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생활 환경과 문화 환경으로 구분해서 어떤 주제들이 어떤 생애 주기별로 더 강조되면 좋을지 이런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대상은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은 환경 소양에 맞게, 그리고 주제는 지금 말씀드린 4가지 큰 영역,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그동안 저희가 국가적으로 조사를 했던 그런 유형, 학습 유형을 토대로 해서 9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분류 기준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거를 좀 국가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주제를 더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분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영역별로 조사를 하기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그리고 환경교육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 그리고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의 계층화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중에서 생애 주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현황에서 드러났듯이 아동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 세부적인 거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전문가 집단들은 대체적으로 균형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 현장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강조하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성인에 대한 학습을 조금 더 강조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소양에 있어서는 모든 대상에서 환경 지식 그리고 환경 정서에 대한 부분이
현황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식 부분 그리고 정서 부분 중에 태도와 관련한 부분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아나 아동에서는 환경 정서 그래서 감수성이나 태도, 책임감들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환경 실천 부분을 지금보다는 훨씬 강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해서는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경우에는 자연환경과 지구환경이 중요한 주제로 현황 파악이 되었는데요. 역시 관계자들의 의견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환경에 대해서는 유아 아동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강조됐으면 하는 거는 생활 환경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성인 중기나 성인 전기에서는 생활 환경을 강조하거나 문화 환경, 여기에서 문화 환경은 생활 양식이나 환경 철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유형, 그래서 학습 방법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황으로는 모든 대상들이 강의 해설이 아직은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견학 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관계자들의 의견으로는 뭐 현황에서 유아는 놀이가 많고 나머지는 창작이 두 번째로 많은 데이터를 보이고 있었는데 관계자들은 이제 강의나 이런 것보다는 놀이나 견학 체험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의견이 나왔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이 역시 성인들도 이제 토론토이나 조사 관찰 프로젝트 이런 학습들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현황보다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학습 방법 그리고 주제 우선순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중요도를 찾는 어떤 주제나 유형이나 방법이 중요할까 이거를 대상별로 그러니까 생애주기 6개별로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지를 가지고 하나씩 큐브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 6단계, 환경교육 주제 4가지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꼭지점에 두고 그걸 우선순위로 하되 그 다음 차순의 것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분류 기준을 해설하는 내용에서는 이 큐브를 가지고 아동기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주제 어떤 방법이 더 우선순위로 조합이 되는 게 좋은지 이런 제안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어낸 생애주기 구분과 기본 컨셉에 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유아기 7세 이하의 유아기에는 환경 감성에 중점을 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위협적이거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환경 교육적인 내용보다는 자연이 좋고 또 환경이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 감성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진행하고 또 아동기에는 전반적인 바탕을 세우는 시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 소양에 해당하는 환경 지식, 정서, 실천 이 3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생태 비전을 키우는 시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자신들의 꿈을 꿀 때 녹색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환경 문제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그리고 성인 전기, 청년기에는 새로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양육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작하게 되는 계기인데 그때에는 녹색 전환을 직접 실천하면서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 그리고 성인 중기, 그래서 장년층한테는 환경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일해서도 이제 책임감이나 권한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 책임 성숙기로 해서 환경 소비를 실천하고 그런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 후기에는 생태 여가를 확대하는 시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여가에 있어서 조금 더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각 생애 주기별 정책 과제나 정책적인 배경을 발달 특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다음으로는 현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을지 예시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다이어그램이 나왔는데요. 다이어그램의 사이즈가 좀 작아서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긴 한데요. 예컨대 청소년기다 그러면 환경 지식 정서 실천 가운데 실천을 조금 더 강조하고,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 환경 문화 가운데 지구환경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토론토이나 조사 관찰을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옆에는 추천하는 프로그램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교육 현장에 기획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 이런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그 단계별로 어떻게 정책해 나갈 수 있을지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역에 맞춤형으로 개발한 사례를 제시해서 지금 이것은 서울시와 도봉구가 함께 같이 저희가 연구에 참여를 해서 만든 프로그램 활용서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생애주기 조합,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요, 그리고 수행 기간의 정체성이나 장소성, 그리고 대면이나 비대면 상황에 대한 고려, 그리고 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까지 포함하여 개발한 사례입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시급한 시기이고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더라도 교육의 본질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 그리고 공존에 대한 책임과 공감, 배려, 존중의 덕성은 앞으로도 강조가 될 것 같고요. 생애주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생애마다 촘촘한 역할과 방향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교육 현장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교육을 끌어낼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각자 좀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학습 계좌제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경학습 사회가 되면서 모든 시민이 학습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 환경교육 종합계획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권을 독려하고 전생에 거쳐서 환경학습을 체계적으로 누적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되고 있는 국가환경교육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라던가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제도, 그리고 광역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그리고 환경교육 도시 지정제 등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되 모든 시민들이 자기들이 학습한 것들을 누적하고 그거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진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계획 단계이고, 만약에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2023년부터 적용 가능한 제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이력과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거나 학력, 이런 것들이 이제 1단계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 부분으로 경력과 자격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은 환경교육의 다양성이나 창의성들을 자발성,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참여와 실천 부분으로 해서 활동 이력을 같이 담아줄 수 있는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개별 단위에서부터 기관 단위까지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교육 과정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 제도와 연계해서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해에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두 번째 해는 유관기관과의 제도 연계, 그래서 활용을 확대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자 맞춤형의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효성 확대 방안을 보면 법제도적으로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과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학습자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개인 맞춤형,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환경학습의 설계, 그리고 상담과 코칭, 그리고 종합 플랫폼을 지원하는 부분을 또 중요한 실효성 확대 방안으로 보았고요. 세 번째는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 화폐나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해서 진로 로드맵을 제공한다든지, 어떤 연수 과정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전략을 실행하는 방안까지,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까지 연구진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런 환경학습 계자제, 그래서 평생학습에서는 이미 실행된 방법이지만 환경학습의 특성에 맞게 잘 성공적으로 실행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포용적으로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촘촘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져서 어떤 칸막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을 더 넓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실효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촘촘하게 그 기회들을 확장하는 포괄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넓게 소통하고 함께 만드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환경교육의 제도화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환경교육의 정책도 새롭게 개발이 되고 또 좋은 제도들도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공론화의 여지가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학습 계좌제는 기관의 참여나 개인의 자발적 동기가 없다면 불가능한 제도이기도 해서 도입부터 마지막 정책하는 단계, 그리고 환류하는 과정까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 과정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연구진으로서도 좀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인적 자원이 이 계좌제에서 활용되는 것, 이런 것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모든 학습자한테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로 또같이라고 해봤는데요. 예전부터 환경교육에서 많이 써오던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습니다. 환경학습의 고유의 특성, 자발적이고 다양하고 실천적이고 변화지향성, 지역성,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제도가 갖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 타 영역과의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뤘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평생교육도 사실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환경교육 자체가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엄브렐라라고 표현하는 누가 깃발을 드는 것과 상관없이 환경교육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하려고 하고, 평생교육에서도 환경교육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지지하고 촉진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환경교육 정책을 평생학습 사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다가온 환경위기는 더 이상 100년 뒤의 일이 아닙니다. 코앞에 닥친 위기이고요.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전 생애 주기의 구성원들이 보다 촘촘하게 자기의 역할을 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고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미정 소장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환경 교육을 좀 분석해 주셨고요.
환경교육 학습 계좌제를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향후 평생교육과 환경교육의 연계 방안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리를 좀 정리하고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미 그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이 지역적 차원에서 그리고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야 될 길도 또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원기관이 다르고요, 또 제도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세 분의 발표를 종합해서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수정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소장님으로부터 종합토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교육연구소의 정수정입니다. 먼저 발제를 앞서서 해주신 세 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육에서 바라보는 평생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바라보는 환경교육의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매우 흥미롭게 듣기도 했고요. 반면으로는 다소 좀 무거운 마음으로 듣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호 연계성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두 분야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발표 자료를 받고 그리고 발제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평생교육에서는 언제부터 환경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반대로 환경교육은 언제부터 환경교육을 평생교육과 연계하는 곳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또 고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 위기 그리고 환경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동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이다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도 들어있는데요. 누구나 그리고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필요한 것을 배운다라는 관점이 평생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는 그 필요한 것에 해당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그 필요한 것 즉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서 각각에서 다루는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연계의 필요성을 더 강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종합토론에 제가 토론자가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던 것 그리고 고민이 되는 지점들 또 한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의 측면에서의 평생교육과 그리고 환경교육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서도 사실 이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비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이 비전 안에는 결국 생애 전체에 걸쳐서 배우는 학습을 넘어서 누구나 배우고 그리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학습을 추구하는 것이 비전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이렇게 누구나 배우는 것을 넘어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접근성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례들은 꽤 많은 곳에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 광명시의 그 환경교육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소개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교육과정이나 또는 체계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일상적인 실천 안에서 관심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평생교육에서 특히 환경교육을 접근하고 있는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는 느슨한 학교, 그리고 촘촘한 학교, 든든한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라는 명칭을 가진 3단계의 프레임을 가지고 환경학습, 환경교육을 스스로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형태로 점점 발전하는 방식으로 환경교육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의 거점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에 세운 환경교육 계획 안에 거점 학습기관 마련을 위해서 넷제로 카페라거나 아니면 평생학습원이나 도서관과 같은 다양한 기존의 공간과 모임의 형태를 활용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이제 어느 특정한 곳에서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나 배우는 학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접근성 강화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를 키우는 것을 세 분의 발제에서도 저희들은 배울 수 있었고 또 최근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환경교육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사례 중에 하나는 아까 이다현 선생님 발제 중에서도 나왔었던 평생교육에서의 지속가능 경영 ESG 개념을 도입한 하남시의 사례도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과 그리고 사회를 3대 영역으로 선정을 해서 환경교육과의 접합 및 긴밀한 연계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하남시의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ESG 도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ESG 개념의 도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부서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평생교육이나 환경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ESG라고 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각각의 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그 나름대로의 독립된 기관들의 협력 하나하나의 협력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인식들 그리고 사업들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들을 각각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눌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방식의 도입체계를 현재 하남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 교육에서의 환경 교육이 사실 이 ESG 또는 지속 가능한 협력과 관련된 것들 중에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을 교육과 관련해서 평생 교육에서 접근하기도 하지만 환경 교육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에 접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연계한 혁신지구 사업이라거나 또는 마을체험학교 사업 같은 시작은 학교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모든 공간과 또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마을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고자 하는 환경교육의 영역이 점차적으로 좀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조금 주목하고 또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환경교육에서는 평생교육의 방식과 방법을 가져오는 학습에 조금 더 우리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서 그리고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문제로 교육 그리고 환경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환경 문제가 인간 삶의 어느 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사실 이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환경교육에서 평생교육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 그리고 사람들과 접근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이제 환경교육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교육 안에서 가져올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다양한 체계 안에서 논의를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환경교육이 평생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을 사실은 좀 더 강화하는 방식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즉 환경교육이 사실 평생교육과 연계하면서 방식을 가지고 오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나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환경교육에서 특히나 더 강조하거나 또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과정과 내용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애주기 맞춤형에서 저는 맞춤형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건 단순히 환경에 대한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조금 넘어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적절한 학습을 적정한 때에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조금 더 핵심적인 접근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학습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지금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제시된 연구들이나 내용들에 관해서 사실 이것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우리 안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의를 얻고 있는지와 관련된 노력들이 조금 더 지속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이고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좀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환경 교육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방식 그리고 교육과정과 우리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공감대 그리고 동의를 통한 적절한 학습에 대한 사회의 지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환경교육을 또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이라기보다는 세 분의 발제를 들은 일종의 소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표를 들은 소감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차분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세 분의 발표자들께서도 발표하시면서 지금 그 녹화 영상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있어서 긴장하셔서 놓친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환경교육과 이 평생교육이 이렇게 그 좀 밀접하게 결합되기 위한 방안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씩만 하시면서 마무리 말씀을 대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김인호 교수님이 먼저 해주시고 이다희 교수님 그리고 장미정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마스크 쓰고 하는 시대를 좀 벗어나야 될 텐데 아직도 마스크를 저희가 쓰면서 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분야를 나누기를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뭘 쪼개는 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보니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막상 쪼개서 나의 어떤 텃밭 또 나의 영역이라고 이제 분야라고 이제 설정을 해 보니 기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는 위기라고도 하지만 그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대전환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환을 할 자세는 안 돼 있는데 전환을 하자고도 자꾸 하니까 뭘 전환하는 게 좋을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마을이나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중앙 부처가 교육부든 환경부든 또는 산림청이든 관계없이 그 시민들의 자각과 시민들의 깨어있는 힘으로 지역이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70년 전에 전쟁 폐허였던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에너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부서의 칸막이와 또 영역의 나눔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정성, 그리고 진지함, 또 열정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탄소 중립 시대 우리가 정말 30년 후에 탄소 중립을 하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탄소 중립을 해야 될 2050년에 87이 돼요.
그때까지 살아 있으려고 합니다. 탄소가 중립되는지 안 되는지 꼭 보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마을과 지역에서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이 손을 잡고 각각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이뻐 보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의 손자들에게 이 기후 위기,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들이 야, 너 그때까지 살 수 있냐라고 이렇게 걱정하던 그런 우려를 만들어주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위기 속에는 슬기로웠던 민족이었던 것 같고 또 슬기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과 환경교육이 니꺼 내꺼를 떠나서 저는 함께 문제 해결 재앙형의 노력들을 마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2016년도에 성남시가 환경교육 도시를 선언할 때 아이디어를 준 곳은 광명시였습니다. 광명시가 1999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 미친 척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2001년도에 제도화로 발전을 해가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저는 평생학습 도시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잘 면밀히 보고 마을 중심의, 지자체 중심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는 평생학습 도시 그리고 환경교육 도시가 함께 손잡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다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국민 참여 디자인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충남 사업을 담당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서천 지역에 들어갔었고, 지역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한 지역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역의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됐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한번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해볼까라고 이제 그래서 공모가 왔었죠. 그래서 공모 심사 중에 저희가 발견한 것이 대부분의 마을에서 누군가가 우리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좀 치워줬으면, 못 버리게 해줬으면, 이런 그 요구를 가지고 공모에 참여했던 반면에 한 마을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계획서를 낸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의 한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주민들의 참여 방식으로 그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마을의 특징이 사실은 주민들의 참여로 굉장히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혹은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의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모여 함께 학습하고, 이런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진 곳이어서 사실 그런 계획도 그런 실천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젝트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 허용치 안에서 진행을 했었어야 돼서, 주민들이 그때 당시 선택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뭐 굉장히 많은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깔끔이 방,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깔끔이 방이었는데, 근데 그 과정도 참 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깔끔이 방을 설치하되 그냥 관에서 놓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를 통해서 어떤 곳에 놔야지 가장 우리 마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장소인지, 그리고 깔끔이 방 설치하되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깔끔이 방 운영을 위해서 그냥 설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전 과정을 주민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서 실제로 설치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때는 이제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행정자치과, 그리고 그 군에 있는 환경 관련된 부서까지 참여해서 그 1년의 과정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그 정수영 소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ESG가 정말로, 그러니까 ESG라고 하지 않았지만 부서 간의 협력이 그 사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을에 주민들이
함께 학습하고 함께 뭔가 마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깔끔한 방을 설치하고 환경 프로젝트를 했던 그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올해는 또 일종의 상금으로, 네, 포상으로 어떤 그 마을에 다시 이제 예산이 투입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서 그 깔끔이 방 이후에 지역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 학습 모임과 어떤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환경 문제 혹은 이제 평생 교육의 어떤 생활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의식 있는 주민들의 실천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 있는 주민들의 실천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어떤 주민의 학습, 그걸 통해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역의 교육력을 함께 높여가는데 평생교육도 그리고 환경교육도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참여 방식으로, 자치의 방식으로 우리가 당면한 지금의 지구적인 위기를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혹은 그 이후에 지역에서 이제 환경교육과 관련된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할 때도 의지는 있으나 아직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좋은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실천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지역에 그러니까 뭐 평생교육사든 혹은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지역의 평생교육 마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매니저, 평생학습 매니저들도 이런 것들 아직 접근은 좀 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함께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이 함께 논의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미정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 소장님께서 마무리. 네, 죄송합니다. 장미정입니다. 제가 네. 계속 헷갈리는데 컷하고.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장미정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 소장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시간이 마련된 게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는데 많이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국가 수준의 정책 개발한 내용을 발표를 했지만요. 사실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게 어떻게 도움으로 이제 어떤 사례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쉬는 시간에 여기 이다은 박사님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어떤 교육 분야든 간에 환경 주제를 안 다룰 수 없는 시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데 우리는 매우 공감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두를 위한 환경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는 당연히 연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난 한 2년간 저희가 이제 여러 분야의 시민 교육을 하시는 분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지난해 말에 우리는 시민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교육, 평화 교육, 마을 자치 교육, 역사 교육, 또 다문화 교육, 이런 다양한 이름, 환경 교육,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나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은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형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영역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 연대를 하는 건 굉장히 덜 어려울 것 같은데 형식적 연대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사례들을 서로 공유해서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각자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 발표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환경교육이 평생교육과 만난다는 거는 더 넓게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포용적으로 주제나 그리고 대상이나 많은 것들을 더 포용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토론 같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평생교육과 환경교육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었고 제공되는 것은 다양하지만 시민의 삶 속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몸이 구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는가에 따라서 정신과 영혼이 갖춰진다고들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 또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환경교육 그리고 그것이 평생교육의 틀 속에서 튼튼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 그리고 우리 바라는 시민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오늘 토론회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님과 한 분의 토론자님께 박수 주시면서 이번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